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영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불면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불면증을 설명하기에 앞서 정상적인 수면의 생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수면 압력, 즉 자고 싶은 졸리는 힘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일주기 리듬이라는 깨어 있으려는 힘입니다. 수면 압력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될 때까지 점점점 쌓이게 되어서 피로감을 느끼고 졸음을 느끼게 하는 힘입니다. 물론 자기 직전이 가장 강하겠죠. 반면 일주기 리듬은 깨어있기 때문에 점점점 깨어있으려는 힘이 강해지다가 불빛이, 즉 햇빛이 없어지는 기간, 저녁이 되면 갑자기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만나는 저녁 9시, 10시경이 가장 졸리는 시간이 되고 그때 우리 보통 잠을 청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리듬들은 일주기 조정자라는 힘에 의해서 조정받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뇌하수체라는 뇌 속에 있는 기관에서 시교차상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몸을 깨우게 하는 신호를 보내고 대뇌에도 깨우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시키고 그다음에 송과체라는 곳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중지시키거나 혹은 분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햇빛이나 일정한 식사 시간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등은 이러한 일주기 조정을 항상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은 나이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보통 잘 주무시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잠이 짧아지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1단계의 얕은 수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는, 즉 잠은 자진 않지만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잠자는 시간은 좀 줄어드는 경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면의 기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면에 대해서 불만족감을 느끼게 될 때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 대개는 잠에 들기가 어렵고 오랜 시간 누워서 기다리거나 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자다 깨기를 반복하시는 분 혹은 너무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 깨는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이런 증상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불면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흔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겼지만 그 이후로 불면이 만성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약 1년 동안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불면증 환자의 70%, 그리고 46%는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45%는 여전히 불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불면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원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왜 생겼나를 생각해 볼 때 어떤 특정 스트레스도 있을 만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질환 그리고 정신적 질환, 다른 수면 장애, 그리고 물질과 약물, 그리고 수면 위생 불량과 같은 것들이 다 복합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울증은 불면증이 가장 일어나는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수면 장애도 우리가 보통 잘 느끼지도 못하지만 일주기 리듬 수면각성 장애라든지 코골이와 같은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다리 불편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지불안 증후군이나 주기성 사지운동증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면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진단 내리는 순서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먼저 수면 병력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됐고 실제 얼마나 주무시고 그다음에 함께 주무시는 분에게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코골이나 숨이 멎는 경험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다리를 움직이는지, 잠꼬대를 하는지 등이죠. 그리고 낮에 근무하는 시간, 식사 시간 등의 일주기 리듬 체크하고요. 낮잠도 자는지 살펴봅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신체 질환, 그다음에 약물 사용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고요. 요즘은 워낙 커피를 다들 일상적으로 드시니까 그 커피 잔수에 따라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후로는 정신과적 병력이 있지 않은지도 보게 되는데요. 이전 혹은 현재의 정신장애나 약물 복용력 그리고 평소에 예민한 성격이나 그다음에 대인관계 갈등 등도 불면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의 진단에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개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잠이 너무 쏟아지는 기면증 같은 것을 진단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을 꾸면서 움직이는 렘수면 행동장애나 목류병 등과 같은 것도 의심되면 검사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면증 같은 것은 반드시 수면 다원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반응하지 않거나 10년 이상 약을 먹었는데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수면 질환 감별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트럭 운전수이신데 낮에 졸음 운전으로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거의 안 잔 것 같지만 내 옆에 사람은 코 골고 자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즉 주관적, 객관적 지표의 차이가 클 때도 수면 검사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활동 기록계라고 해서 우리가 손목에 시계처럼 차는 의료기기인데요. 이것은 수면 각성 주기가 워낙 불규칙하고 일주기 리듬이 너무 땡겨졌거나 너무 뒤처졌을 때 진단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 얼마나 주무시는지 그거에 대한 수면 일기를 작성하게 해서 취침 시간, 기상 시간, 그리고 운동한 시간 등을 다 체크해서 접근합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나눠드리고 있는 수면 일기 형태이고요. 이것은 자기 전에 적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록하는 용지입니다. 그래서 그날 커피 몇 잔 마셨는지, 술은 마셨는지, 낮잠은 잤는지에 대한 체크와 실제 본인이 얼마나 잤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면증을 진단하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바로 약을 드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꼭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혹은 잠꼬대와 같은 사건 수면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잠들 무렵 다리에 이상한 감각 때문은 아닌지, 코골이 때문은 아닌지, 심한 낮졸림과 같은 기면증이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끝난 이후에야 이게 단순 불면증, 1차성 불면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때부터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 옵션은 바로 인지 행동 치료입니다. 자, 이 인지 행동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불면증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일, 한 달, 1년, 2년이 되고 나면 사람의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수면 관련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복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방받기도 하고 약국에서 임의로 사서 드시기도 하죠. 그리고 침대에 머무르면서 뒤척거리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너무 일찍 잠자리에 가서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누워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 불만족스러우니까 그 피로감을 회복하기 위해 낮잠을 자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잠에 포커스가 되어가지고 잘 자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약속이나 계획은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불면증은 더 심해지겠죠. 자, 인지적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잠을 못 자면 내일 누구 만나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을까? 혹은 일을 하는데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결과를 과도하게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방해하는 인자, 예를 들면 남편의 코골이 소리, 그다음에 아들의 발걸음 소리,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래서 각방을 쓰게 되죠. 그리고 언제 침대로 갈지 항상 고민하고요. 잠에 대해서 강박과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낮에도 잠 걱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면제가 만약 있다면 10시에 먹을 건지, 좀 자다 깨어나서 중간에 먹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게 되고, 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이거 배우셔가지고 집에서나 병원에서 바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는 이렇게 5가지 제목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생, 수면 제한, 자극 조절, 인지 치료, 이완 훈련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 위생은 우리가 자기 위한 환경을 아주 쾌적하고 좋게 만드는 것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밤에 2시간을 잤건 6시간을 잤건 그대로 늘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지키셔야 일주기 리듬이 시작이 되고 밤에 졸음이 오는 것이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쐬어서 아까 시교차상액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꼭 받으셔야 되고 누워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수면 항상성, 수면 압력이 높아져서 잠이 더 잘 오게 되고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하는 것은 쾌적한 느낌도 들지만 몸이 살짝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갈 때 우리가 잠이 쉽게 들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서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량도 적절해야 하고요. 너무 배고프거나 너무 배가 불러서도 곤란합니다. 침실은 항상 조용하고 어두워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TV는 켜놓지 않고 끄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걱정하지 말고 낮에 따로 꼭 해야 된다면 걱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거는 쉽지는 않지만 걱정하는 것들이 결국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다 보면 우리가 깨게 되는데 그때 시계를 보거나 불을 켜고 화장실을 가시게 되죠. 하지만 이 시계 확인하는 것이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내가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그 시간이 뇌에 각인이 되고 그리고 몇 시간을 잤는지 계산이 되면서 다음날 미칠 영향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잠이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단서를 주지 마시고 깨셨을 땐 그대로 다시 눈을 감으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서 커피, 콜라, 술, 흡연과 같은 것들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과량 복용하고 있다면 혹은 불면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바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번 두 번째 수면 제한 요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가 불면증이 오래되게 되면 기존에 누워있던 시간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동안 자지 못한 그 불면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기존보다 한두 시간 더 빨리 눕거나 깼지만 한두 시간 더 뒤척이는 식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보상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잠자리에서 보내게 되면 다 잠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는 시간 대비 실제 자는 시간은 즉 그 수면 효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만족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 자는 시간만큼만 누워있기, 이것이 바로 수면 제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수면을 박탈시키고 못 자게 만들어 드리면 오히려 더 자고 싶은 수면 욕구가 강화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효율은 정상적으로 100을 누워 있다 하면 85에서 90 정도는 잠을 자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 번째로 자극조절법은요. 우리가 잠이 잘 오지 않다 보니 침대에서 마냥 기다리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면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TV를 자주 보기도 하고 틀어놓은 채 잠들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먹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침대가 잠이 오는 곳이라는 연결은 끊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는 곳으로, 즉 기다리는 곳으로 변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조건 형성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침대에서는 잠 외에는 전혀 다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오히려 오로지 잠만 자야 합니다. 그래서 졸리는 신호가 올 때만 자리에 누우셔야 되고요. 잠자리는 잠과 부부 생활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서 잠이 오지 않으면 느낌으로 한 15분, 20분은 지난 것 같다 싶으면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단 시계를 확인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상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필요하다고 해서 낮잠을 자는 것은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인지 교정 부분입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 즉 과다한 기대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나는 1시간에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해야 한다 라고 이제 70대 80대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나이에 따른 수면의 변화 말씀드렸죠. 그래서 8시간 숙면을 취하는 것은 이 나이 때는 이루기 어려운 기대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정 시간은 6시간 정도라도 충분하고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해서 안심시키면 훨씬 더 본인이 불만족감을 덜 느끼게 되죠. 그리고 부족한 잠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충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낮잠을 자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수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밤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된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드시죠, 그죠? 예, 아무래도 내 질환도 있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잠은 직접적으로 어떤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오히려 잠에 더 집착적을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하기 때문에 불면증을 더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조금 못 자면 어때? 오늘은 그런 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날 생활에도 의외로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일 하고 늘 루틴대로 집안일 하면서 살죠, 그죠? 잠 못 잔다고 크게 그게 지장을 받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무덤덤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잠은 내가 영영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히 수면제, 약을 자꾸 찾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행동 패턴의 변화만으로도 상당히 약 없이 수면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이완요법입니다. 이것은 그 불면증 환자분들을 연구해봤더니 신체적으로도 각성돼 있고 정신적으로도 각성돼 있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각성을 떨어뜨려야, 즉 이완이 되어야 잠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심호흡, 깊은 호흡, 복식 호흡을 통해서 유도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서 힘을 빼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기 직전에 누웠을 때 그리고 자다가 깼을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신체 감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잡생각이 줄어드는 효과도 같이 덤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3년 이상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면 혹은 우울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시는 분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집에 있어야 하고 재택근무해야 되고 아이들도 홈스쿨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바깥 활동은 하지 못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는 자택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집이 주는 안락한 느낌이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아이들이 감기, 열이 있으면 코로나가 아닌지 항상 불안해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빛의 노출도 줄어들고 운동량도 줄고 식사량도 증가하면서 이제 체중도 늘어나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수면의 질을 다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연구를 해봤더니 35세 이하의 젊은 나이, 그다음에 여성일수록, 그리고 정신질환을 가졌던 분일수록,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는 뉴스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더 힘든 심리 상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또 최근에 이런 할로윈 비극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좀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뉴스들은 좀 노출을 가급적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면의 만남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없긴 하지만 우리가 SNS라든지 간접적인 이런 만남들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스트레스 주는 정보보다는 어떤 주의 전환할 만한 그런 긍정적 정보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혼자지만 주의 전환할 수 있는 친숙하고 즐거운 활동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이라든지 유튜브에 보면은 홈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녁 시간 후나 자기 직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면증에 쓰이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2018년 한국판 불면증 임상 진료 지침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직접 드셔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졸피뎀이라는 약은 들어보셨을 테지만 성인의 수면 개시, 그다음에 수면 유지가 안 되는 분들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스도피클론이라는 약도 있고요. 트리아졸람이라는 약도 있고요. 트리아졸람은 졸민이라는 수면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면이 개시가 잘 안 되는 분들 사용하고요. 독세핀, 트라조돈, 멜라토닌 세 가지는 수면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전별로 우리가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멜라토닌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런 수면제는 부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졸림이나 현기증, 그리고
그리고 낮에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이 좀 떨어지고 뭔가 기억이 나지 않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고요. 깊은 수면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폐 질환을 가진 분들은 호흡 노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끊게 되면 작용 시간이 짧은 약일수록 반동성 불면증이나 금단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이나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 동반되신 분들은 수면제를 드셨을 때 부적절한 말을 하신다든지 기억이 나지 않고 날짜를 헷갈려 하시는 등의 선망 증상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목류병이라고 해서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기억나진 않지만 뭔가 냉장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행동의 문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제의 내성과 의존,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울증 치료가 아니라 수면 목적으로 소량의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작용 원리는 우리가 각성 호르몬, 각성의 신경 전달 물질들을 줄이는 항히스타민, 항세로토닌, 그다음 항아드레날린 등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 비교적 남용의 위험이 적고 내성도 없고 효과도 오래가기 때문에 쓰게 되고요. 독세핀, 아미트릴틸린, 트라조돈, 몰타자핀 등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멜라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효연제인데요. 서카딘, 이지딘이라는 약명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주로 55세 이상의 수면 유지 장애에 쓰이고 있습니다. 수면제보다는 작용은 조금 약하지만 순하고 부작용이 덜한 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시차장애나 교대근무 장애가 있으시면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의존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벤조 계열의 약물에 복용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에겐 적합하지만 비보험으로 다소 비싸다는 점, 그리고 자기 1시간 전에 복용해야 되고 좀 한 달 이상 길게 복용하셔야 효과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에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외래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제 불면증 치료를 마칠까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면 장애와 우울증, 이 두 가지가 기억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도 인지 기능에 장단기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치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입니다. 자, 수면은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늘 깊은 수면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깊었다 얕았다 깊었다 얕았다 하는 이런 사이클을 4, 5회 정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얕은 수면, 렘 수면이 되면 저절로 깨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 렘 수면과 난렘 수면은 서로 기능이 조금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은 감정의 기억을 저장하게 되고요. 감정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난렘 수면은 노화로 좀 줄어들게 되는데 학습 능력, 그리고 기억 저장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 속에 쌓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고 기억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몸의 피로감, 항상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깊은 수면,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글림프계라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종의 하수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뇌에는 몸과 달리 림프절이 없어요. 그래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기관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 깊은 서파 수면의 리듬에 맞춰서 뇌 척수액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뇌의 악교세포가 뇌세포를 이제 쥐어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틈새 공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면은 아주 중요한 신경학적 위생 처리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우 이런 수면 시간이 짧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성이 높은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테인이 점점 축적되는 것을 확인했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 추측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게 되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염증성 반응이 많이 활성화되게 되고,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신경세포의 손상을 더 가속화시켜서 또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 같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히 밝혀진
것인데요. 치매와 연관이 있는 것은 우울증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2014년에 란셋이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 치매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뇨, 고혈압, 비만, 활동 감소, 우울증, 흡연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즉 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 항우울제를 썼더니 뇌에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노폐물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 약물은 실제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도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집행 능력도 다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올까요? 불행하게도 일부 기능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실 때도 반감기가 긴 약물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작용 시간이 긴 약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유전자, 기저질환 등등에 따라서 용량은 다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불가피하게 써야 된다면 약의 종류라든지 용량 같은 것들을 본인에 맞게 잘 조절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치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2015년에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는 장기간의 벤조디아제핀 계열을 사용한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치매 위험이 다소 증가한다. 하지만 이 결과는 아직 연구가 많지가 않고 보통 치매 걸린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증상이 불면증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해석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2016년에 어떤 또 결과에서는 벤조디아제핀 노출이 있으면 약간 더 치매 위험이 높긴 하지만 그게 많이 먹었다고 혹은 길게 먹었다고 해서 그게 용량 비례하게 높아지진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깊혀짐할 수는 없다라고 아직은 갑을 논박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 참고하시면서 내가 약을 쓸지 말지에 대한 결정 그리고 이보다도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좀 더 역할을 좀 강조하신다면 불면증에서 좀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현재까지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